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사흘째지만 수습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현장 통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KTX 등 열차 운행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혜린 기자는 사고 현장에 나가 있죠?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윤태인 기자는 서울역이군요.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김혜린 기자, 사고 난 지 지금 사흘째인데 현장 상황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고가차도 상판이 여전히 내려앉은 채 철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판 아래를 지지하고 있던 철골 구조물도 위태롭게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현장을 통제 중입니다. 붕괴 위험이 여전한 탓에 현재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도로는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무너진 고가차도 아래로 다니던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과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네, 지금 사고 여파가 그대로의 모습인데 현장 수습은 언제부터 진행이 될까요? 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현장에서 현장 수습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철거 방식을 기존 크레인 인양 해체 방식에서 압쇄, 다시 말해 구조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오늘 오후 3시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회의를 마친 뒤에야 철거 진행 여부와 방식까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열차 운행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죠? 네, 전광판은 물론 방송으로도 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안내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승차권 구매 창구와 안내 데스크에는 취소된 열차의 대체 승차권을 문의하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또 업무로 부산에 내려가야 하는데 이 서소문 사고로 갑작스럽게 출발역이 행신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뀌어 불편을 느꼈다는 승객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행신역에서 KTX가 부산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행신동에서 서울역까지 못 오니까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 서울역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 교환을 물어보니까 도착역에 가서 얘기를 하고 환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불편해요. 붕괴 사고로 서울역 북측에 있는 차량 기지로 가는 선로가 가로막히면서 차량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역 남쪽에 있던 열차로만 운행을 이어가다 보니 KTX는 서울역부터 행신역, 또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에 683회에서 121회 중지돼 운행률은 8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의 80.8%보다는 다소 높아진 건데요.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 운행률은 76대가 운행이 중지돼 77% 정도로 전망됩니다. 또 KTX뿐만 아니라 ITX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에도 변동이 있는데요. 일반 열차는 45회 운행이 중지돼 운행률은 8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 측의 안내문을 보면 서울역에서 출발하거나 행신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거치는 열차 39대가 오늘 운행 중지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역 출발 기준으로 앞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운행 중지된 열차를 말씀드리면 낮 12시 21분 부산행 ITX 마음열차와 낮 1시 8분 부산행 KTX, 낮 1시 58분 부산행 KTX가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전동열차 운행도 중단한다고 말했는데요. 전동열차에서는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경의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1호선과 문산에서 용산, 용문 구간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를 이용하기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등으로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 사전에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린, 윤태인 기자 연결해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고 또 지난달부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점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유한웅 기자,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됐는데요. 8회 연속 동결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오늘까지 8번 연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회의였는데 기준금리 동결 기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동결, 2명은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매파적 성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고 지난달 회의 이후 하는 금통위원들 입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비껴갔지만 올해 하반기엔 한두 번 정도 인상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하는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점도표로 나타냈는데 현재 2.5%보다 0.5%포인트 높은 3.0% 전망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했는데 지난 2월에 2.0%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추겠지만 반도체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포인트 높이고 정부 추경과 증시 호황이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고유가 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난달부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우려는 매우 커졌습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에 2.2%에서 2.7%로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가계부채가 수도권 집값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에 있고 26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이 이달부터 시작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8% 내린 8,160선에서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하락세, SK하이닉스는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종목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ETF 수익률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는 1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1130선에서 출발했지만 곧장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50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했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금통위 회의를 주재한 신현송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증대된 반면 성장세는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확대되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 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 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장영성 의원, 유상대 의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에 중동 전쟁과 반도체 경기 확장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물가와 성장, 전망치를 모두 크게 상향 조정하였는데 향후 물가 성장 흐름이 지금의 예상대로 흘러갈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의 경우 중동 상황과 국제 유가 움직임에 따라 공급 충격의 물가 파급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성장은 IT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지속 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한층 유의할 필요가 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중동 사태 전개와 반도체 경기 확장 속도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그것이 국내 물가와 성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8번 연속 지금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왔고요. 오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 사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일부터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수급 상황에 문제는 없지만 국제에너지기구 공동 결의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정유사들의 원유와 석유 제품 의무 비축 일수는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정부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장기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 방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가 극한 대립 끝에 합의한 삼성전자와 달리 카카오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카카오 노사의 2차 조정도 결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8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겁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은 성과 보상 구조입니다. 사측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뺀 영업이익의 10.2%를 성과급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는 해당 주식과 성과급은 별도라며 영업이익의 14%를 요구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노조 주장을 따를 때 직원 1명당 성과급이 1,500만 원에 달하지만 사측 제한을 적용하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 측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하며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던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4곳까지 아우르는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사 측은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1차 집무실 회동에 참석해 국무위원을 부르고 2차로 추가 소집할 계획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고 위증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1차 수사를 마치고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 2명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다시 폭발음이 이어지며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미군이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의 군사기지를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미군의 유사한 위협을 가한 이란의 드론 여러 대도 요격 격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이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협상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걸 내놓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토로했습니다.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So far they haven't gotten there. We're not satisfied with it, but we will be. We will be either that or we'll have to just finish the job.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앞으로 며칠 안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협상을 위해 이란이 요구해온 동결 자산 해제나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440kg뿐 아니라 핵 프로그램 포기 등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아닌 이란이나 제3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보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만큼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Would you be comfortable with Russia or China taking their stockpile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have they offered to do that? No, I wouldn't be comfortable.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제수로라며 해협을 재개방하라는 미국의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은 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이 공개 지지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4선 상원의원을 꺾고 후보로 오른 것이 중간 선거의 전주곡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오만을 향해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의 강요회의에서 오만이 미국과 이란의 취약한 회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역으로 오만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통제하는 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오만도 이를 잘 알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관리청을 미국이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미 재무부는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관리청을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관리청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승인과 선박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새롭게 설립한 기관입니다. 미 재무부의 특별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거래가 금지되고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도 같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우라늄 농축 권리 등을 레드라인이라고 부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앞에서 우라늄 농축과 농축 우라늄에 대한 권리, 호르무즈 해협 관리, 제재 해제와 같은 레드라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전략적인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날은 위협이라는 도구에 의존하고 다음 날은 합의를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심 난제를 뒤로 미룬 채 알맹이 빠진 타결을 시도하다 결국 막판 기싸움에 부딪혔습니다. 각자의 실리만 챙기려던 두 나라의 동상이몽이 충돌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타결이 임박했다던 협상에 급제동이 걸린 건 핵심인 핵 폐기를 미뤄둔 채 실리만 쫓던 다단계 타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당장 숨통을 틔울 120억 달러 동결 자산만 먼저 챙기고 핵심인 핵 폐기 단계에선 버티겠다는 속내였습니다. 하지만 실리만 내주고 핵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자지구식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선제적 자산 해제는 없다며 핵과 돈을 다시 연계했고 농축 우라늄에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도 절대 안 된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Well, I'll tell you the primary urgency. I said this, it wasn't covered properly, but the primary urgency is that we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이란의 단계적 셈법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협상 막바지에 판을 통째로 흔들어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기엔 최근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친트럼프 강경파 후보가 낙승하며 당내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조기 종전 성과에 쫓겨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껍데기뿐인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셈입니다. 결국 철저한 핵 통제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미국과 선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이란의 대치로 협상은 다시 교착됐습니다. And we'll see over the next few hours and days whether progress could be made. I just want to remind everybody, Mr. President, you know this well, you have other options available to you if that doesn't work.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재개방 신호가 흐려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던 국제유가와 금융시장도 다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대신 냉혹한 현실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은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핵 폐기를 덮어둔 채 눈앞에 이익만 쫓던 양국의 동상이몽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치열한 막판 수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미국, 이란 간의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양국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대중에게 합의를 기정사실화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육3 지방선거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날짜가 미묘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죠. 네, 바다의 날이 그날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근데 모든 것들은 좀 선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서울에서 서소문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일날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가셔가지고 자갈치 시장 가셔가지고 조금 많이 조금 회 드시면서 웃으셨겠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통상적으로 대통령들이 이제까지 본인들의 여당 후보를 위해서 지역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명픽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정원호 후보, 그다음에 인천의 박찬대 후보, 그다음에 경기도는 본선 후보는 되지 못했지만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명픽이라고 언론에서 규정을 할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경선 때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셨다.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후보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정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산을 콕 집어간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고 또 다른 일정들이 있으셨던 것인데 선거 기간에 대통령의 통상의 국정 운영도 멈춰 세워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처럼 들려서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말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행위가 언제 있었냐 하면 24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번이 넘는 이 정책 토론회인가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거기에 단순한 토론회, 정책 토론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공약까지도 말씀하셔서 거의 100조 원 규모의 어떤 이 선심성 예산을 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던 것이 엊그제의 일입니다. 그럴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엄호를 했는가, 옹호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본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통상의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방문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선거 개입 행위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처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울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결집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화면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렇다면 왜 찾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집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불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내란 프레임을 걸고 계시는데 내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파면됐습니다. 절차대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 재판을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자기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누구는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나는데 누구는 재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가기 전에 이제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도 지금 두 후보가 굉장히 팽팽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서 유세에 나선 이후
동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가 의뢰한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김부겸 41.8, 추경호 45.1 이렇게 나왔고요. 문화일보가 의뢰한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 결과는 김부겸 40, 추경호 38.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내로 붙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유세 활동을 벌인 게 5월 25일이고요. 저희가 그 날이 겹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두 개 비교를 해봤는데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보수 결집의 효과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초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확 쏠리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되면 보수가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를 살려 달라라고 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호소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그 소구가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대구의 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방과 함께 가겠다,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김부겸 후보를 통해서 지역 발전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이 대구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공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거기에 내일 모레 주말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도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국민의힘이 배출한 3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되고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지금 유권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저러한 모습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이번 선거 과정 중에서 참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을 찾아서 기장시장을 돌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형준 시장 후보께서는 그동안 부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예, 사연이 많으신 우리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그동안의 삶을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곳 부산에 와서 박정희 정신과 김영삼 정신을 얘기하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과 김영삼 대통령의 기계와 배짱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부산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당연히 언급할 줄 알았는데 부산 북구는 가진 않았는데 바로 옆에 서 있는 박민식 후보 이름은 언급을 했네요. 네. 누군가 소개할 때 그냥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부분, 가족사까지 언급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좀 돋보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는요. 보훈부 장관입니다. 왜 보훈부 장관이냐? 원래 보훈처였죠. 차관이었는데 장관으로 처음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처음으로 6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서 간 게 구포시장입니다. 구포시장에서 좌판해서 어머니가 6남매를 키웠거든요. 그렇다면 부산 북구 갑
예. 그다음에 구포시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의 구포갑에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후보는 아니죠. 예.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연히 현장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후보로서 잘할 수 있는 후보다. 진짜 지지해주고 싶은 그럼요. 후보다라고 왜냐하면 겁니까? 예. 제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까지 얘기를 언급한다고 한다면 예. 그건 진짜 지지하는 거고요. 근데 그냥 굳이 왜 북구갑을 안 갔을까요? 북구갑은요. 예. 실은 오늘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4군데 동선을 되기 때문에 예. 울산에서 가까운 기장을 선택을 하신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공간을 또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일정 동선, 그다음 몸 상태 그런 것까지 감안한 그런 동선이었습니다. 진정어린 지지 선언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북구갑을 피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 박민식 후보가 저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지지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화끈하게 지지 선언을 하시려고 했다면 뭐 한 30km의 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 40분 거리라고. 네, 한 40분, 30, 40분 네. 거리인데 그 거리를 불언천리하고 달려가셔서 구포시장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박민식 후보는 좀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지금의 이제 좀 처져가고 있는, 하락해가고 있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 그 떠받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의 모멘텀까지 만들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했을 것 같고요. 저 장면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쉰 사람은 아마 한동훈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좀 전에 인터뷰하는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극할 만한 말씀을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모습처럼 저는 비춰지더라고요.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죠. 네. 그 얘기는 2018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그 구형을 받을 때 뭐 당시에 누가 구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심 공판 그 구형 현장에 한동훈 후보가 검사로서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30년 구형이 나왔던 이런 상황들까지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뭔가 구원을 조금 깊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구원을 이번에 좀 풀어줄 것이냐라고 봤을 땐 그 절충점을 좀 찾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 여론 추이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고 싶은데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공표된 거 흐름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전재수 후보가 45.8이고요. 박형준 후보가 39.5%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화일보가 의뢰한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더 붙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40, 박형준 후보가 3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핫한 지역이죠.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CBS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하정우 35.8, 박민식 17.9, 한동훈 후보 40.7%, 40%의 벽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실까요? 하정우 후보 33.8, 박민식 17.9, 여기서도 한동훈 후보 40.2%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추이가 뭐 2강 1중 이렇게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수치가 40%의 벽을 깼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정우 후보가 30대 중반, 30대 후반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40%를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점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부산에서 유일하게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이긴 지역 아닙니까? 근데 전재수 후보가 지금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부산시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재수를 뽑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그러면 전재수를 찍는데 전재수 다음에 하정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러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40%를 했다는 거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고무적일 겁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북구갑은 모든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다 보고 그쪽이 보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 많아졌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많이 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이 지방선거까지 포함했을 때 박민식 의원까지는 2번을 계속 찍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현장에서는 3강 국면에서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인기, 득표율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전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신인이다 보니까 그 노출도가 한동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우르르 이제 몰려다니고 그러고 뭐 물건도 사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재수의 뒤를 이어서 하정우가 북구 발전 그리고 대통령도 민주당, 부산시장도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도 민주당 그래야 부산의 모처럼 맞은 해양수도단부 이전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에 훨씬 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재수 하정우가 손붙잡고 부산 북구 그 유권자들에게 진짜 낮은 자세로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본인 유세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부산 북갑에서는 따로 유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겠지만 하정우 후보를 위해서라도 하정우가 손붙잡고 그러니까요. 네, 부산 북갑에 한번 가셔야 되겠네. 절박한 부탁 하나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하정우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정우를 당선시켜주십시오, 여러분. 하정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중에 집권 여당에 일 잘하는 하정우 후보 1명 정도 만들어주셔야 저 전재수가 부산시장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앞서서 김진욱 특보님 출연하셨을 때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가고 있다 하정우 후보 이렇게 진단도 해주셨는데 전재수 후보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돕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방금 보셨는 영상도 하정우 후보의 유세차에 직접 올라서 저렇게 하정우 후보를 도와달라 그것이 전재수를 돕는 길이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연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출마했고 또 지금 부산시장 후보 좀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보시지만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부산시장 선거도 빡빡합니다 지금. 좀 예. 이게 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못 써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정우 후보가 그동안 좀 노출도가 너무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부산 북구는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만 그 부산 북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박민식, 한동훈, 한동훈, 박민식 양자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하정우 후보가 이슈 바깥으로 좀 밀려난 측면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하정우 후보가 본인을 좀 어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하정우 후보는 지금 저 부산 북구 갑 지역이 전재수 후보가 득표했던 걸 따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작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획득했던 41%, 그 41%만 확보한다고 해도 무난한 승리를 할 수 있는 3자 구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더 결속해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북구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 이 부분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텐데 무소속 후보의 상승세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이죠. 전북지사 선거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전라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원 CNI가 5월 25일에서 26일 양일 실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원택 후보 35.3, 김관영 후보가 51.9입니다. 새전북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관영 47.3, 이원택 38.7%입니다. 네, 김기흥 대변인님. 네. 정청래 대표가 가장 신경 쓴다고 알려진 지역인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라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저러면 되겠어? 민주당 지지해야지 되는데 딱 포커스를 둬서요. 내가 싸움을 할 사람은 정청래 대표다. 나는 복당할 텐데 정청래 대표가 대표 있으면 난 복당 안 할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이른바 제명되는 과정 속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정청래 대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이른바 식당에서의 어떤 대신 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동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론 플러스 본인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어떤 그 간극, 그 공간을 잘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영 후보가 선거 전략을 잘 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김관영 후보 그런 주장,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명청 프레임과 관계없다.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복당은 없다. 오늘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한 명분이 당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했다라는 얘기를 뭐 언론을 통해서 하셨던데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전 교감한 바 없고 전화통화한 바 없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전북의 유권자들에게 좀 그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관영 후보를 당에서 제명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김관영 후보 스스로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유권자들, 전북의 유권자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현장, 그런 것들이 CC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은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에 복당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어려울 것이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길이 험난할 것이다,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어쨌든 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게 어떤 해석을 낳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이 지지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좀 들쭉날쭉한데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큽니다. 정원 후보가 49.6, 오세훈 후보가 36.4% 이렇게 나왔고요. 문화일보가 의뢰한 조사,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률입니다. 39대 39,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다 지금 휴대전화 면접 조사더라고요. 이번엔 조사 방법도 같았는데 결과가 저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좀 의아한 결과입니다. 전통적으로 면접 조사 때 국민의힘 후보가 되게 짜게 나옵니다. 약세군요. 약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접 조사에서 동률이 나왔던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고로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면접 조사 관련해서는 15%의 격차가 있었고요. ARS 조사에서는 10%의 차이였는데 실제 결과는 9%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샤이 보수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면접 조사보다는 ARS 조사가
맞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이제 편의한 편차를 가지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어느 특정한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 마지막 부분에 발생한 이 안전과 관련된 이슈, 특히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있었던 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 토론회 시청해 주시고요.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토론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역별 판세를 짚어봤는데요. 부산시장 선거, 부산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죠.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도시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부산시장 선거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그곳이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연일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현직 시장인 박형준 후보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개혁신당의 정의안 후보도 레이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일반적으로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분류가 되는 곳인데요. 이번 선거 상황을 지켜보면 보수 지역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분위기가 읽힙니다. 전재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심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전 후보는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자 해수부 장관을 지낸 집권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북극 항로 개척 등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 공약 곳곳에 묻어나고 있고 정부 여당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끌어낼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보수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해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현직이자 3선을 노리는 박형준 후보는 이제는 부산을 세계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 성과를 살펴보면 부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관광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64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관광 열기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펼친 다양한 관광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해 표심 공약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인데 부산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역대 최고였다며 더 나아질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 외에도 개혁신당 정의안 후보도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0대 정치 신인이라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의혹 공방을 벌이는 양당 후보와 달리 대체로 정책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식 선거일은 6일 남았지만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조금 일찍 선택을 마친 표들이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최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죠?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소집된 6인 회동 이후 2차로 국무위원들을 부를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나오자 옅은 미소를 보였는데요.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 선고도 있죠. 네, 오후 2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부서가 이뤄진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에게 대한 4년 전 고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노정희, 권순일, 조재현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미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고발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아직인 거죠? 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게 되고 관할 법원인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본사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도 들었을 텐데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네, 일단 A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건이 벌어진 사무실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말을 막 하고 하대했다며 자신이 속한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고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며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 업무상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측도 관련 부서와 함께 자체 조사에 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안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원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대 6억이지만은요.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대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이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 독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메모리 부분이 적자를 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흑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사업부별 갈등이 폭발했고 인재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 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분 먹여 살렸고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이에 따라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통합,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 이윤 재분배 논의에 대해서 일부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빼서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다며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SNS를 통해 그 같은 주장은 이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거라며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의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사회적 대화의 힘을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가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창사 20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두고 노사 간의 합의가 끝내 불발됐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계열사까지 공동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민적 불편이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 카카오 본사 노사의 2차 조정회의가 끝내 결렬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처럼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배분 방식이 쟁점이었는데요. 500만 원 규모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이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노사가 평행선을 날렸습니다. 2차 조정도 결렬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는데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이 모두 쟁의권을 손에 쥔 겁니다. 파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당장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가 곧바로 멈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장기화할 경우 보안 문제나 서비스 장애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특히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자리를 잡은 만큼 삼성전자 파업 때와는 달리 국민적인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고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로서도 첫 본사 파업인 만큼 파업의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교섭을 이어갈 여지도 남은 만큼 막판에 노사가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6.3 지방선거 주요 지역 후보자 동향과 판세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본투표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에 들어갑니다. 자, 스튜디오는 이번에 선거 공보물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편함에서 유권자들이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배송받은 선거 공보물입니다. 자, 김다현 기자, 이 우편물 최근에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공보물 한번 살펴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 공보물이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하자마자 궁금해서 열어봤는데요. 교육감 선거에 구청장 선거까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공약 위주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저도 올해만큼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었던 곳은 시장 후보들의 공약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읽게 됐습니다. 기사들이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뭘 봐야 될지 혼란스러웠는데 올해는 이 포스터에 나온 부동산 공약을 보고 투표하려고 합니다. 자, 김다현 기자,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을 선출하고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14명을 뽑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고요. 재보선까지 열리는 지역은 모두 8장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소위 말하는 블랙아웃 기간인데 이 뜻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블랙아웃은 사전적인 의미는 TV 화면이 꺼진다, 무대에 조명이 꺼진다 이런 뜻인데 선거 전까지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선거법 108조를 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공표나 혹은 보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고요. 다만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어제까지 조사를 마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일 전에 발표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판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데 보도로 여야 모두 접전지들을 꼽은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요즘 매일 간담회를 열고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과 전북까지 모두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선거 초반엔 여당 압승이 전망이 됐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보수 결집 흐름이 생기며 곳곳이 박빙입니다. 다만 대구와 울산 남구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데 접전을 벌인다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 정의용 사무총장 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판세는 경북과 대구를 우세 지역으로 강원과 대전, 충남과 충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서울까지를 경합지로 분석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접전지를 8곳, 그리고 우세 지역을 2곳으로 봤고요. 재보궐선거에서는 대구 달성군을 우세로 또 울산 남구갑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를 경합 우세로 각각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초반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붙은 모습입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단일화 효과를 보려면 오늘까지는 합의를 맞춰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주목이 되는 곳은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이랑 또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 정도로 압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평택을이 매우 주목이 됩니다. 법력권이나 아니면 보수진영 모두 단일화 이슈가 걸려있는 곳인데 어디 하나 확실한 곳이 없어서 그러던데요. 법력권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경기 평택을에서는 범여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상황점검회의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내로남불 입시 비리, 차명 대부업 의혹 등을 거론을 하면서 끝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네, 보수 진영도 평행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범여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유이동 그리고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직접 만났는데 다만 단일화 방식으로 의견이 계속 맞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이동 후보가 어제 KBS 라디오에서 단일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황교안 후보도 단일화 자체는 적극적입니다.
둘 다 보수 결집하자는 차원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됐는데 다만 부정선거 입장을 둘러싼 양 지지층 간의 화학적 결합이 관건입니다. 잠시 뒤 낮 1시 반에 유이동 후보가 입장을 직접 밝힌다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따라서 범여권 진영의 여파가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범여권 단일화 이슈가 다소 좀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장은 민주당과 진보당이 오늘 하루 이른바 원샷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의 뒤늦은 제안을 진보당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 곧장 이긴 후보를 발표하고요. 진 후보의 사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 지정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김 후보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물밑으로 박 후보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박 후보 측이 완강히 거부하는 분위기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택을과 마찬가지로 범여권 단일화 여부가 여파를 미칠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야 지도부 행보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먼저 민주당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를 찾아서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북으로 넘어가서 오준기 경북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요. 투톱이죠.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시장 민심을 듣고 이어서 전북으로 넘어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유세에 합류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일 호남을 찾는 건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접전으로 치러지는 전북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린 걸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나요? 네, 장동혁 대표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 모든 일정을 한때 잠정 중단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현장 유세를 재개합니다. 오전에는 충남 논산을 찾아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후에는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죠. 충남 금산에서 도보 유세를 진행합니다. 또 다른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를 찾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해서 전통시장에서 합동 유세를 진행합니다. 오늘 보니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슷한 시간에 군의를 찾는데 양측이 서로 만날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도부가 아침부터 공중전도 진행을 했는데 김다현 기자께서 여야 입장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 이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가 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선거 유세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 세력 대 내란을 극복한 국민과의 대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묵인할 것인지 막아낼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선거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번에 이겨야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뭉개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울시청에 나와 있는데 양당 후보들이 안전을 화두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하죠. 네, 최근 서울에서 GTX-A 철근 누락, 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강남 배수관 매몰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오늘 간담회에서 역시나 이 부분을 겨냥을 했습니다.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 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며 시장이 직접 위험을 챙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자당 국토위, 행안위 위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어서 힘을 보탰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로키를 유지하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도 침묵을 깨고 본격 행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전에는 비공개로 서울 소소문 사고 현장과 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가 숨진 하청 노동자 서울 2호선 구의역을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기자간담회도 진행하는데 정원호 후보와 같이 안전을 화두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밤 11시에는 TV 토론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오세훈 캠프 관계자와 출연 전에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어렵사리 열리는 TV 토론회다 보니 토론회 준비에 주력을 하고 동시에 오늘이 서소문 사고 희생자 발인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논평도 자제하는 등 로키 행보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지방선거 판세와 또 주요 지역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선거 막판 판세를 좀 짚어봤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지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 차원에서 미국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재 시간으로 28일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국영방송 IRIB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 남부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방송을 전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IRIB를 통해서 오늘 아침 미군이 반다스 아바스 공항 외곽 지역을 공중에서 공격한 데 이어서 공격에 발원지었던 미군 공군 기지를 오전 4시 50분에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기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쿠웨이트는 목요일 아침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종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호 공습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질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27일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이란은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타결되거나 아니면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뒤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을 하고 있다며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란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서 중국 반출설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2015년 이란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길 때 도왔던 카자흐스탄도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에서 중재 외교를 펼치고 베이징으로 날아온 파키스탄 실권자 아심 무니르 육군 총장. 종전 협정이 거의 체결됐다며 중국의 추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역할이란 게 뭘까? 사우디아라비아 국영TV는 이란 핵물질 반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440kg 처리와 관련해 이란이 중국으로 옮기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این یادداشت تفاهم 14 بندی متمرکز هست بر خاتمه جنگ. اگر این اتفاق بیفته در یک بازه زمانی 60 روزه 중국 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我们也愿意继续为伊朗核问题的政治外交解决发挥建设性作用，维护国际核不扩散体系。 실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수뇌부를 차례로 만난 무니르와 전화 통화 뒤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핵물질을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고집을 꺾고 제3국 반출 또는 이란 내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세계 유일의 IAEA 전홍축 우라늄 은행 보유국인 카자흐스탄도 돕겠다며 반출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란의 60% 고농축 우라늄을 전홍축으로 희석한 뒤 되돌려주거나 IAEA 감독 아래 보관하는 구상입니다. 앞서 2015년 이란 전홍축 우라늄 11톤을 러시아로 빼낼 때 천연 우라늄 60톤으로 바꿔줬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에 이란 핵물질을 넘기겠다는 역제안이 묘수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사태 관련 소식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사교수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영종 센터장님, 앞서 저희가 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혁명수비대가 미 공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네.
결과는 미국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 나왔던 그 호르무즈 폭발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란 관영 매체의 보도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봐야 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그 반다르 아바스 항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군 측 설명은 드론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4대까지 뜨는 거를 다 격추를 시켰는데 5번째까지 이제 띄우니까 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있는 지상 관제소, 드론을 통제하는 지상 관제소를 이제 타격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상당히 아마 공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역의 폭발음이 여러 곳에서 들렸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이랬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슬람혁명 수비대도 가만히 있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격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거의 막판에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그런 공격을 받고 물론 이제 이게 미국 측에서는 자위권 차원이고 제한적인 타격이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반다르 아바스라는 이 지역이 사실 애초에 그 혁명수비대의 어떤 군사적인 기지들이 있는 곳으로 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둘러싼 국지전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아주 입구죠. 그러면서도 각종 항구 시설과 기지가 있기 때문에 선박들이 거기에 정박을 하거나 또 출입할 때 최종 거치는 지역인데 결국은 카타르 등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마지막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뭐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는 포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도 야구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5일 날 이제 뭐 휴전협정 MOU 문서 초안이 돌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기대감이 높았는데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선박 또 미사일 기지를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의 반격이 언제쯤 나오나 하고 좀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제 모즈타파를 비롯한 지도부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이제 반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양측의 치고받기가 MOU가 현실적으로 조인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전은 아마 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지금 기력이 다 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랑 협상하고 있는 거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격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란은 절대 물러설 생각 없다. 이런 각오 같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공격을 보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되어 있는 이란의 어떤 타격 능력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MQ-9 무인기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심지어 미국의 이제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까지 겨냥해서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방공망뿐만 아니라 레이더망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미국이 함부로 이렇게 공중 전력을 투입해가지고 전투를 하거나 포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해도 제재 완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또 발언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선 제재 완화를 해주지 않는데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뭘 그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논평하기는 어렵고요. 양측의 일단 관심사를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의 관심사는 최대 1,000억 불에 달하는 이란 자산의 동결 중에 4분의 1, 250억 달러의 해제입니다. 지금 테헤란은 돈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 자금줄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제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지금 트레이드하려는 것이 테헤란 혁명수비대의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휴전 종전을 향해서 잘 나갔는데 워싱턴 내부의 반발이 좀 걸림돌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내에서 이러려면 전쟁 뭐 하랬니? 2015년에 오바마 합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제 국내 비난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물질의 미국으로의 이동은 안 되지만 또 제3국의 이동 정도까지는 이제 물러서면서 어떻게 하든지 모양을 이제 갖추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화 작업을 하기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영 교수님, 지금 뭐 종전협상 결론 날까 며칠 내에 그런 기대하고 있었는데 폭음 소리만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태만 보면 휴전협정은 누가 먼저 위반한 겁니까? 이것도 좀 다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악마는 저희가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작은 문제가 항상 암초입니다. 일단은 지난 25일 미군 중부사령부가 선박과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 것은 일단 미국이 휴전의 어떤 이 정막을 깼다라는 뭐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또 여기에 밀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란 혁명 수비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에서 누가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각자 협상장에서 좀 더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손에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이제 종이 문서를 들고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양보를 하는데 과정에서 조금 더 미국 국내에서 입지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25일 중부사령부의 공격을 승인한 것으로 볼 때 이게 또 반전의 반전을 몇 차례 거듭해야지 끝이 보이지 않을까 봅니다. 지난 25일에 언급해 주신 미 중부사령부의 공습 관련해서는 이제 당시에 자위권 행사 차원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위권 행사라는 게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사실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또 다른 무력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들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2월 28일 날 첫 공습 때부터 알리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하고 지도부가 많이 이제 그 몰살이죠. 그렇게 당하면서 사실 지금 지도부 자체가 와해가 되고 있는 상태고 모주타바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즉각적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채널도 사실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모주타파의 어떤 의견을 받으려면 상당히 보안이 유지된 상황에서 또 노출이 될 경우에 이제 참수당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걸린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관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대통령이나 뭐 갈리바프 의장이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목소리가 다 좀 다르게 나오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란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협상이 막판이니까 주의하자, 뭐 무력을 일체 자제하자 이런 통제들이 잘 안 먹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미군 기지를 공격한 후에는 혁명 수비대가 이제 입장을 즉각 발표한 것이고 강도 높은 일종의 보복에 나선 건데 어떻습니까? 이란 지도부가 이제 합치된 의견을 내기도 참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혁명 수비대가 이런 식으로 강공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종전 협정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좀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걸림돌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뭐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5일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자위권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선박들이 기뢰를 더 부설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미사일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협정 위반이잖아요. 이건 앞으로 해협을 개방하는 데서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했다라고 그래서 자위권 차원인데 25일 아마 그 보고가 우리 이영종 지금 박사 얘기한 대로 모주타파한테 전달되고 지침을 받는데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3일이 정확하게 걸린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의 이슬람의 보복 방식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협상을 깨거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입장이 또 녹록지도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최소한 250억 불의 동결 자금을 테헤란에 공급을 해야지만 이란 경제가 숨통을 쉬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뭐 매칭 대응으로 지나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저 대응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밀리는 거지. 그러면 뭘 또 타격할까? 뭐 이건 또 이거대로 가면서 물밑에서 제일 중요한 60% 고농축 우라늄 440kg를 어디서 처리할 것이냐. 지난번에 3일 전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상당한 저는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안 나가면 자체 내에서 미국 원자력위원회 또 이란에 대해서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참관하에서 해체 내지는 농축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유연한 부분에서 저는 굉장한 그 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관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 위에서의 충돌보다는 물 밑에서의 핵심 의기의 이견을 조율하는 그것이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책임 공방이잖아요. 네. 먼저 누가 시작했냐 이 부분인데 어쨌든 만약에 뭐 기뢰를 부설하려 했던 어떤 낌새가 보였다면 사실 뭐 군사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영상이라든지 확보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좀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오늘 새벽에부터 이렇게 벌어진 요 교전 상황, 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미국과 이란이 큰 틀에서 합의로 가는 그 길목에서 사실 좀 묻혀버릴 수 있는 에피소드 형태로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양측이 확전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최종 단계로 와 있는 어떤 MOU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안을 만드는 이 과정을 망가뜨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양측이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주고받는 선에서 이 호르무즈 더 이상 이제 또 좀 분쟁이 확산되는 거는 막자 이런 공감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내로 양측이 이 MOU 안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양측이 보면은 자기 쪽 초안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제 막판 힘겨루기를 하는데 진짜 양측이 지금 그 중재국들 간의 어떤 논의를 걸쳐서 만드는 요 이제 페이퍼가 곧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은 폭음 소리도 계속되다 보면 분명히 확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종전으로 가는 길에 이제 가장 큰 과제는 핵이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농축 우라늄을 어디로 반출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미국은 아니어도 된다라 그래서 좀 양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또 절대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거는 안 나가는 것보다 더 못한 정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양측이 친하거든요. 사실은 이란의 자폭 드론에 부품, 동력, 모터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러시아 또 심심치 않게 무력 적으로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농축 우라늄을 준다라는 것은 그거는 잠시 보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고 푸틴 대통령한테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빨리 끝내. 그리고 중국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축 우라늄의 처리라는 게 이게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그리고 분쟁의 종시,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이 판도라의 상자 문제를 다뤄보자는 게 입장인데 그러면 이게 누가 유리할까? 볼 때 결과적으로 이란 측에 유리하게 되는 어려운 과제를 뒤로 미루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결 자금의 해제가 들어가니까 군사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화당, 민주당 주로 외교를 다루는 상원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이럴라면 전쟁 뭐하러 시작했냐라는 비난이 나오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속으로 아주 기분 나쁜 발언이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아주 멋있게 제거하고 지금 또 2차 경기에서도 본인이 완승을 거두는 걸로 시작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비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연장전에서 페널티킥에서 지는 승부가 나오는 그런 결과도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굉장히 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영향력이 별로 없는 의원들이라고 단정해서 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 내로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중동 국가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거절을 본인이 100번을 했다 그래요. 좀 가장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격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의
어떤 공통으로 현인으로 받드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트럼프가 걸었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 좀 이렇게 해서 좀 친하게 지내하고 2020년 자기가 이제 트럼프 집권 1기일 때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하고는 이렇게 협정을 맺게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나 이쪽에서는 지금 입장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제대로 된 국가로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어떤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대등한 이런 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러는데 트럼프는 이 중동 문제를 좀 큰 틀에서 자기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좀 그림을 그리려면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들의 이게 좀 관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미스터 에브리띵인 뭐 빈살만이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통화로 뭐 서로 안 좋은 소리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격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분명하게 양측의 지금 이견, 갈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 여론도 조금 보면요. 이번에 80세 생일 맞아서 이제 UFC 경기장을 짓는데 이 금액이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00억 정도라 그래요. 이게 여론에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46년 6월 14일 생입니다. 다음 달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 80세 생일인데 생일 잔치를 조금 요란하게 하죠.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거액을 들여서 백악관의 사우스론 남측 잔디밭에 야외 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UFC는 실내에서 하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이제 거액 이벤트를 하는데 뭐 입장료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고 10만 명이 관람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뭐 절대 백악관 예산 안 쓴다. 기업 후보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런 걸 왜 하실까? 아마 저기 6월 14일까지는 뭐 종전 마무리를 하실 의향이 있구나. 일정상 종전을 해야 잔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벤트를 좀 기획을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다음 주면 이제 6월에 들어가는데 이 본인의 어떤 백인 남성의 가부장적인 마초 이미지죠. 뭐 또 미국 프로 뭐 이런 운동 경기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복잡한 심정을 저 행사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뭐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이제 내각 회의에서 이 발언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협상이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일을 마무리한다는 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내 왼쪽 편에 앉은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 되는데 거기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방장관 통해 가지고 또 뭐 대규모 공습을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는 이대로 한다는 거는 사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관측들이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다는 거죠. 이 정도 합의됐으면 됐다 해서 봉합하고 합의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이런 수순을 밟을 공산 이쪽으로도 양측이 뭐 다행히 잘 의견 조절이 돼서 합의가 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안 되면 트럼프가 어정쩡하게 거기에 머물러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넘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미국 독립기념일이라든가 본인의 뭐 팔순잔치라든가 쭉 일정이 있는데 이런 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아마 좀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순잔치 전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오후 들면서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21.8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앞으로 최고 27도까지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지만 동쪽은 여전히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5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온은 앞으로 점점 더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먼 남해상에서는 올해 첫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장미의 진로와 강도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일본 규슈 부근에서 약화하거나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風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